탁탁탁 낡은 식당의 도마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26년 전 자신이 밥을 나르던 기사식당 뒷방으로 숨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다시 식당 아줌마로 만들었어? 그럼 식당 아줌마가 어떻게 음식에 독을 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 도끼 어린 다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고성희의 감시 아래 무능한 척 연기했던 아들 박성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고 죽은 줄 알았던 지은호의 친부 살해 증거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재벌가 안방마님이 아닌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고성희의 치밀한 덫. 과연 박진석은 이 지옥 같은 식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고성희가 쥐고 있는 단돈 200만 원은 생존을 위한 비참한 구걸이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뿌리째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가장 치명적인 화약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변두리 기사식당의 낡은 뒷방, 한때 평창동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고성희는 때에 찌든 장판 위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화려한 실크 드레스 대신 흙먼지가 묻은 코트를 걸친 고성희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박진석을 향한 증오로 번뜩이며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에게 던졌던 그 통장을 바닥에 내팽개치지 않고 오히려 보물처럼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고성희에게 이 200만 원은 박진석이 자신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그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심의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방 한구석에 놓인 삐걱거리는 탁자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박진석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을 인물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붙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성희는 일부러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지나가는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짐칸에 자신의 원래 핸드폰을 슬쩍 던져 넣어 박진석의 보안팀을 교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지금쯤 고성희가 서울 외곽의 어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고 있겠지만 정작 고성희는 박진석이 가장 경멸하던 그 비루한 식당 주방 뒷방에서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 자신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시절 알게 되었던 위조 전문가이자 뒷골목의 해결사인 인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의 모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은 곧 서늘한 복수심으로 치환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의 인감을 마음대로 사용해 근저당을 잡았다는 점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이미 수년 전부터 박진석이 자신의 뒤를 캘 것을 예상하고 진짜 인감과 똑같이 생겼지만 미세한 부분이 다른 가짜 인감을 금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더라고요. 박진석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찍었을 그 도장들이 사실은 박진석을 사문서 위조범으로 몰아넣을 덫이었다는 사실을 고성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낡은 문이 열리며 식당 주인이자 고성희의 과거를 알고 있는 노파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는데요. 노파는 고성희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혀를 차더니 회장 사모님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노파가 내미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박진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기운을 차려야 한다며 억지로 뜨거운 국물을 삼켰는데요. 고성희는 국밥을 먹으며 박진석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숙식 제공되는 식당에나 가서 일하라는 박진석의 조롱은 고성희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고 그 불길은 이제 CJ그룹 전체를 태워버릴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국밥을 비우고 나서 다시금 냉철한 이성을 되찾았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협박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천륜조차 끊어버릴 냉혈한이었기에 고성희는 자신이 먼저 박진석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죽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더라고요. 고성희는 조달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박진석이 설정한 근저당이 법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조목조목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고 그 목소리에는 26년 동안 박진석의 그림자로 살며 쌓아온 모든 데이터와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박성재를 떠올렸는데요.
고성희는 자신의 친아들인 박성재가 박진석의 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박성재가 이제는 자신을 돕는 장기말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한우진의 후계 구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억눌러왔던 세월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생존 전쟁에서는 박성재라는 카드가 박진석의 심장부를 찌를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임을 확신했는데요. 고성희는 박성재가 박진석의 친아들이라는 점이 오히려 박진석의 방심을 불러올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박진석이 준 200만 원이 든 통장을 펼쳐보았는데요. 고성희는 그 통장 위에 적힌 박진석의 이름을 손톱으로 긁어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석 씨, 당신은 내가 이 돈으로 방 한 칸 얻어서 숨어 지낼 줄 알았지? 아니, 나는 이 돈으로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화려한 성벽을 무너뜨릴 설계도를 살 거야.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밑바닥으로 돌려보낸 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식당 아줌마로 정의한 순간 그 식당 아줌마가 박진석의 완벽한 식탁에 어떤 치명적인 독을 탈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성희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생존 본능이 가득 찼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보낼 시간까지 계산하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세상을 뒤흔들 반격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박진석의 발목을 낚아채기 위해 몸을 웅크린 포식자였으며 그녀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자신이 서 있는 이 차가운 장판 위로 끌어내릴 그날만을 상상하며 200만 원이 든 통장을 가슴 깊숙이 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성희는 문득 한우진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고성희는 한우진을 위해서라도 박진석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자신의 악마성을 일깨웠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박진석이라는 괴물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처단하려는 사명을 띠게 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는데요. 고성희의 일그러진 욕망과 복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 박진석의 CJ그룹을 향해 서서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내일 아침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을 때 자신이 보낸 첫 번째 파멸의 예고장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손등에 묻은 국밥 국물을 닦아내며 다시는 이런 비루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는 박진석이 이 국밥보다 더 비참한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발밑에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만을 머릿속에 그렸는데요. 고성희의 복수는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남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가 쌓아온 모든 명성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기만했다고 화를 냈지만 정작 박진석의 인생 전체가 고성희라는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졌음을 그에게 증명해주고 싶어 했더라고요. 고성희는 이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자신이 숨어든 이 낡은 기사식당이 박진석의 무덤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고성희는 어둠 속에서도 박진석의 얼굴을 또렷하게 그려낼 수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쫓아내며 지었던 그 거만한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질 순간을 상상하며 심장 박동을 조절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할 때 오히려 박진석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고성희에게 남은 200만 원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박진석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인맥 그리고 26년간 박진석의 옆에서 배운 냉혹한 비즈니스의 법칙을 총동원하여 박진석의 목을 죄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자가 가장 낮은 곳의 생리를 이용할 때 복수는 가장 잔인해집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에게 사냥의 자유를 준 꼴이 된 건 아닐까요? 박진석이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고성희가 사라진 CJ 저택의 주인 없는 금고실 앞에서는 박성재라는 거대한 반전이 차갑게 숨을 죽인 채 동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쫓아낸 직후 평창동 저택의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마치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단돈 200만 원으로 변두리 여인숙이나 전전하며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자신의 핏줄이자 고성희 밑에서 죽은 듯 지내던 박성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더라고요. 박성재는 아버지가 고성희를 몰아내는 과정을 침묵으로 지켜보며 그동안 고성희가 자신에게 가했던 정서적 학대와 박진석의 묵인을 가슴 깊은 곳에 칼날처럼 갈아두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잠시 서재로 자리를 옮긴 틈을 타 고성희가 목숨처럼 아끼던 안방의 은밀한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한우진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성적표를 조작하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때마다 자신에게 약을 먹여 잠들게 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금꼬실 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이미 고성희의 위장 금고를 털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성희가 박성재 본인에게만 은밀히 흘렸던 제3의 장소에 대한 힌트를 기억해내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인 박성재 역시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박성재는 고성희가 술에 취해 흐느끼던 어느 밤에 내뱉었던 암호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 조합해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평소 가장 아끼던 장식장 아래의 대리석 틈을 정교하게 눌러보았는데요. 박성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박진석보다 더한 탐욕과 복수심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자신을 무능한 아들로 규정하고 한우진의 들러리로 세웠던 20여 년의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 했는데요. 박성재는 박진석이 자신을 불러 이제 CJ그룹은 내 차례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고성희를 지우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였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더라고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박진석이 가진 그 거대한 권력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벽면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고성희가 숨겨두었던 진짜 비밀 장부와 USB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박성재는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박진석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냉정하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박진석의 약점을 잡기 위해 수집해온 이 자료들이 이제 자신의 생존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박진석이 서재에서 나오는 기척을 듣고는 태연하게 거실로 나와 신문을 뒤적이는 척하며 박진석을 기다렸습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발견하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성재야, 이제 이 집안에 독거미는 없다. 네가 마음껏 기계를 펼쳐봐라라고 격려했지만 성재는 속으로 박진석의 그 오만함이 곧 무너질 것임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신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라고 물으며 박진석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성희가 가진 200만 원으로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보고되지 않은 고성희의 은밀한 채널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박진석이 감시팀으로부터 보고받는 GPS 정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박진석이 방심한 틈을 타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언론사가 아닌 박진석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기업에 넘겨 판을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보다 더 치밀하고 박진석보다 더 잔인하게 그룹의 심장부를 도려낼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박진석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고성희의 핸드폰 신호가 강남 한복판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했는데요. 박진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여우 같은 여자가 또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박성재는 당황하는 박진석을 옆에서 지켜보며 오히려 차분하게 아버지, 제가 사람을 더 붙여볼까요? 라고 제안하며 박진석의 신뢰를 사는 연기를 이어갔는데요. 박성재는 박진석이 분노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고성희를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수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급차가 도착하는 순간 자신이 고성희와 거래를 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박성재는 박진석이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마자 품 안에 숨긴 USB를 꽉 쥐었습니다. 박성재에게 고성희는 자신을 억압한 가해자였고
박진석은 자신을 방관한 방관자였기에 그 누구에게도 충성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고성희를 몰락시킨 방식 그대로 박진석을 가장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날을 꿈꾸며 입가에 옅은 경련 같은 미소를 띄었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숨겨둔 이 자료 속에 박진석이 과거 지은호의 친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결정적인 사주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인간의 목숨줄을 쥔 폭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이제 박진석의 아들이 아니라 CJ라는 거대한 사냥터를 장악하려는 젊은 포식자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다시 거실로 돌아와 성재야, 내일 당장 이사회 준비해라. 너를 등기이사로 올릴 거다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는 제가 제 손으로 뺏을게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끌어내리는 게 제 효도니까요. 박성재의 차가운 야심은 주인 잃은 저택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박진석은 자신이 키운 호랑이 새끼가 자신의 등 뒤에서 발톱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잠들기 전까지 그의 옆을 지키며 완벽한 효자 연기를 펼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고성희와의 은밀한 접선 장소를 계산하느라 바빴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200만 원을 받고 쫓겨났다는 사실이 박진석의 가장 큰 패착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고성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박성재는 얻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되었기에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박진석을 파멸시키는 지점에서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거실의 대형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를 들으며 CJ그룹의 화려한 날들이 이제 박진석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성재는 방으로 돌아와 금고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노트북에 연결해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는 박진석이 그동안 철저히 숨겨온 탈세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고성희가 박진석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신 처리했던 온갖 지저분한 뒤딜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 기록들을 보며 고성희가 왜 그토록 한우진에게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철저히 소외시켰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갔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멀리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찰나의 연민을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리고 오로지 권력을 향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박성재는 이제 박진석이 내일 아침 마주하게 될 세상이 오늘과는 전혀 다를 것임을 확신하며 창밖의 평창동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저 아래 불빛들을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자신도 이제 박진석을 자신의 발밑에 두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박성재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기죽은 어린 소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로지 CJ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한 냉혹한 야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보낸 짧은 메시지 성재야, 문을 열어라라는 알림을 확인하고는 소리 없이 방 문을 열고 저택의 뒷문으로 향하며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던 박성재, 알고 보니 발톱을 숨긴 어린 사자였던 건 아닐까요? 어머니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이미 손바닥 위에 올려놨던 성재.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망신고서 위에 찍힌 자신의 이름 석자를 마주한 지은호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은 어머니라 믿었던 고성희에 대한 마지막 연민마저 차갑게 얼려버리는 결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구청 민원실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자신이 20여 년 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었다는 공식 문서를 보고 또 보며 숨이 막히는 가슴을 움켜쥐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가 박진석과의 화려한 결혼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말살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헛구름을 잡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은호에게 고성희는 비록 자신을 버렸을지언정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움으로 남아있던 존재였지만 이제 그 존재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지워버린 잔인한 가해자로 변해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서류를 꽉 쥐어구기며 고성희를 향한 증오를 키웠지만 동시에 이 비극의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인 박진석에 대한 의구심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처 없이 길을 걷다 자신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쫓겨난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평소의 우아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갈라지고 절박한 목소리로 지은호를 불렀는데요.
고성희는 은호야, 내가 지금 무슨 서류를 보고 있는지 안다. 하지만 그건 박진석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지은호를 유인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겨웠지만 고성희가 내뱉은 내 아빠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라는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더라고요. 지은호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고성희가 말한 허름한 기사식당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호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고성희는 곰팡이 핀 방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입으로 내 아빠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고 고성희는 그런 딸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면서도 품에 안고 있던 상자에서 낡은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을 꺼내 놓았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과거 CJ의 전신인 건설사를 키우기 위해 지은호의 친부가 가진 부지를 뺏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가 사실은 박진석의 치밀한 사주였다고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 속에는 박진석이 젊은 시절 지은호의 친부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은 내가 내 아빠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나를 탐냈고 결국 내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나를 전리품처럼 취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말을 100% 믿을 수 없었지만 고성희가 제시한 당시 사건 기록 사본에는 박진석이 비자금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매수한 정황이 고성희의 필체로 꼼꼼히 메모되어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자신이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 고성희가 실은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래서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면 내가 당신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어? 라고 소리쳤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길에 힘없이 흔들리면서도 나는 죽어도 좋지만 박진석이 내 아빠를 죽이고 세운 그 CJ 성벽 위에서 떵떵거리는 꼴은 못 본다며 지은호에게 복수를 종용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현재 이 지역의 심장질환 기록을 약점 잡아 지은호를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며 박진석을 무너뜨려야만 지은호와 이 지역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득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 자신의 귀를 파고들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박진석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위선적인 미소가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박진석의 진짜 비밀 장부가 숨겨진 금고의 복사키를 건네며 박성재와 손을 잡으라고 조언했는데요. 고성희는 성재는 지금 박진석의 눈을 피해 움직이고 있다. 네가 성재를 도와 박진석의 비자금 내역을 세상에 터뜨려라라고 말하며 지은호를 자신의 장기말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준 열쇠를 빤히 바라보며 자신이 이 열쇠를 받는 순간 더 이상 평범한 지은호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는데요. 지은호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잠시 미루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박진석이라는 거악을 처단하기 위해 고성희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서늘한 살기로 가득 찼고 고성희는 그런 딸의 변화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식당을 나서며 고성희에게 이게 끝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야.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벌 반드시 받게 해줄게라고 차갑게 경고했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그래, 나도 기꺼이 지옥에 갈게. 하지만 박진석은 나보다 먼저 지옥에 가야 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밤거리를 걸으며 박진석의 저택을 향해 시선을 던졌고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고여 있는지 생각하며 몸을 떨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제 사랑하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뽑아버린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이 지역으로부터 온 따뜻한 안부 문자를 확인했지만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는데요. 지은호는 이 지역의 순수한 사랑이 자신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오염될까 두려웠고 동시에 박진석이 이 지역을 인질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박진석의 비리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성재가 앞서 확보한 자료들과 자신이 가진 정보를 대조하며
박진석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법적 그물을 짜 내려갔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CJ그룹의 화려한 사모님이나 딸이 아닌 박진석의 파멸을 설계하는 가장 위험한 저격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때 박진석으로부터 지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지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호야, 내 엄마 일로 많이 놀랐지? 아빠가 다 정리했으니 너는 지역이 간호에만 전념해라라고 말하며 위선을 떨었는데요. 지은호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진석의 목소리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의 목소리라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네, 아빠만 믿을게요 라고 대답하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복수의 첫 단계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호의 방 안은 이제 박진석에 대한 자료들로 가득 찼고 그녀는 밤을 꼬박 새우며 박성재와 접선할 장소와 시간을 조율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이가 던진 미끼를 물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낚으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더 큰 대어를 낳기 위해 스스로 바늘을 삼켰습니다. 지은호의 가슴속에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박진석을 향한 복수심이 소용돌이치며 CJ그룹을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자신을 부르는 환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꿈결에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 사람 똑같이 만들어줄게 라고 읊조리며 눈을 떴고 그녀의 앞에는 고성이가 준 금고 열쇠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박진석의 성 안으로 들어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려낼 준비를 마쳤고 지은호와 박성재라는 두 젊은 포식자는 박진석을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었더라고요. 고성이를 정신병원에 처박아 영원히 입을 막으려던 박진석의 잔인한 기동대는 목적지인 기사식당 뒷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자신들이 사냥개가 아닌 덫에 걸린 짐승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겨우 스며드는 낡은 기사식당 골목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는데요. 박진석이 보낸 건장한 체구의 사설 구급대원들은 익숙한 솜씨로 들것을 챙겨 고성이가 숨어있는 뒷방으로 거침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석은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고성이의 생포 소식을 기다리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에게 고성이는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명성에 흠집을 내는 오염물질에 불과했기에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었더라고요. 뒷방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고성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목재 의자에 꼿꼿이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고성이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고성이는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박진석 회장이 참 급하긴 급했나 보네. 이런 삼류 연출까지 동원하고 말이야라며 여유를 부렸는데요. 대원들이 고성이의 입을 막고 들것에 묶으려던 찰나 식당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구급차를 에워싸며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세단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박진석의 친아들이자 고성이 밑에서 길을 펴지 못하던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구급대원들에게 다가가 박진석이 발급한 강제 입원 동의서를 빼서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는데요. 박성재는 당황한 대원들을 향해 지금 당장 이 여자에게서 손 떼? 아니면 너희는 보호 의무자가 아닌 납치범으로 경찰에 넘겨질 거다라고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박성재의 등 뒤로는 고성이가 미리 매수해둔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설 구급대원들은 이 상황이 박진석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더라고요. 박진석은 모니터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탈 스탠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박성재는 겁에 질려 물러나는 대원들을 뒤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고성이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주었는데요. 고성이는 박성재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서면서도 성재야, 내 아버지가 지금쯤 집무실에서 거품을 물고 있겠지? 라며 승리감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고성희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어머니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꼴을 보러 온 거지라고 차갑게 대꾸하며 고성희를 차에 태웠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잠시 고성희라는 독거미와 손을 잡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되는 기사식당 앞에 소란을 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는데요. 화면 속 고성희는 기자들을 향해 박진석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든든한 아들 박성재가 CJ의 정통 후계자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 박성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의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는데요. 박진석은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박성재 그 자식 당장 잡아와. 그리고 저 라이브 방송 당장 중단시켜.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여론은 비정한 재벌 회장의 아내 감금 시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들끓기 시작했더라고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차 안에서 여유롭게 화장을 고치며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이 전화를 받자마자 고성희는 진석 씨, 내가 말했지? 당신이 나를 다 아는 게 아니라고. 200만 원으로 산 연출치고는 꽤 화려하지 않아? 라며 박진석의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몰래 설정했던 근저 당권들이 사실은 고성희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인감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박진석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진석은 수화기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고성희, 내가 감히 나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 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고성희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 당신이 내 아들을 무시하고 내 딸을 지운 그날부터 말이야 라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고성희와 박성재 사이의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박진석을 몰아세우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확보한 박진석의 비자금 자료를 언제 터뜨릴지 그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무너뜨린 다음엔 제 차례입니까? 라고 뼈있는 질문을 던졌고, 고성희는 박성재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성재야, 이 CJ그룹은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라고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그 가식적인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지만 일단은 박진석이라는 공동의 적을 처리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전의를 다졌더라고요. 박진석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검찰청 건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몰락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CJ의 성벽이 고성희라는 작은 틈새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는데요. 박진석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은호를 떠올리며 그녀를 협박하려 했지만 이미 지은호 역시 박성재와 고성희의 편에 섰다는 보고를 듣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이 키운 사냥개들과 자신이 지운 과거의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와 함께 은밀한 안가로 이동하며 다음 단계의 복수를 준비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가진 주식 지분을 강제로 넘기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박진석이 과거 지은호의 친부를 살해 교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성희는 이 녹취록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박진석은 끝장나겠지만 동시에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에게 이제 남은 인생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박진석을 자신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박성재는 안가에 도착하자마자 지은호에게 연락을 취해 준비 끝났어. 이제 내가 등장할 차례야 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성재와 고성희 그리고 지은호라는 기묘한 복수 동맹은 이제 박진석의 목을 죄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텅 빈 집무실에서 혼자 술을 들이켜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식자와 피포식자의 위치가 완벽히 뒤바뀐 현실 속에서 박진석의 처절한 몰락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진석이 26년 동안 제국처럼 군림해온 평창동 저택의 거대한 대문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열려 고성희라는 사형 집행인을 정중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성희는 다시 그 집의 현관을 밟았는데요. 불과 며칠 전 단돈 200만 원만 쥔 채 식당 아줌마나 하라는 모욕을 들으며 쫓겨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도 당당한 여왕의 귀환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뒤에는 박진석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 박성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거실 한복판에는 지은호가 싸늘한 눈빛으로 박진석을 응시하며 서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늘어져 있다가 이 기괴한 조합의 방문객들을 보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더라고요. 박진석은 아직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성재 너 미쳤냐? 라고 고함을 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박진석이 자신에게 던졌던 그 낡은 통장을 다시 그의 가슴팍에 내던졌는데요. 고성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진석씨, 당신이 준 200만 원 정말 요긴하게 썼어. 그 돈으로 당신이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검찰에 배달했거든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박진석은 내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래. 라며 악을 썼지만 그 순간 지은호가 손에 쥔 태블릿 PC의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요. 거실 가득 울려 퍼진 것은 다름 아닌 20여 년 전 박진석이 누군가에게 지은호 친부의 사고사를 사주하는 생생한 음성 기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소파로 주저앉고 말았더라고요. 박성재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박진석의 앞 탁자에 내려놓았는데요. 그것은 박진석이 고성희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설정한 근저당 설정의 무효 소송장과 박진석이 그동안 관리해온 차명 주식들의 실제 소유주가 고성희와 박성재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CJ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이기는 거라고. 지금 아버지가 가진 숫자는 0입니다. 라고 차갑게 선언했는데요. 박진석은 자신의 핏줄인 성재마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자 배신감에 목을 매는 듯한 괴성을 질렀지만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다가가 눈물을 머금은 채 물었는데요. 우리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뺐고 나를 사망신고해서 유령으로 만든 대가가 고작 이 정도야? 당신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며 박진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원망 어린 눈빛을 피하며 고성희를 향해 너도 무사할 줄 알아? 너도 공범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고성희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맞아. 나도 당신 옆에서 괴물로 살았지. 그래서 나도 스스로를 고발했어. 당신이랑 같이 지옥에 가려고라며 동반 자살에 가까운 폭로를 이미 마쳤음을 알렸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완벽한 성벽을 허물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연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택 밖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금고 쪽으로 몸을 날리려 했지만 이미 박성재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뒤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어와 박진석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박진석은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CJ그룹 박진석이야. 라고 발악하며 추태를 부렸는데요.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던 남자가 단 한순간에 사기꾼이자 살인교사범으로 몰려 끌려나가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박진석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었는데요. 여보, 숙식 제공되는 곳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가야겠어. 아주 오랫동안 말이야. 박진석이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나가는 순간 고성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지독한 복수를 마친 자의 공허함 섞인 통곡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런 어머니를 차마 안아주지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보았고 박성재는 주인을 잃은 저택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고성희는 대답 대신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웃음소리는 평창동 저택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기괴한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저택 밖으로 끌려나가는 박진석의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다음날 아침 신문이 일면은 박진석의 몰락과 고성희의 충격적인 고발로 뒤덮일 것이 자명했는데요. 박진석은 호송차에 올라타기 직전 저택 2층 창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박성재의 서늘한 시선을 발견하고는 비로소 자신이 키운 아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고
CJ그룹이라는 거함은 이제 박성재와 고성희라는 두 명의 상처 입은 포식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더라고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망 신고서를 태워버리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사과했는데요. 은호야, 내가 너를 지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지웠던 거야.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살아.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저택을 나갔고 고성희는 텅 빈 거실에서 박진석이 남긴 술병을 집어들어 마지막 잔을 채웠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준 200만 원 통장을 찢어발기며 이제 더 이상 돈도 권력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이름 고성희로 남겨진 비참하지만 홀가분한 자유를 만끽했는데요. 수갑을 찬 채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오열하는 박진석의 얼굴과 화장을 지우고 초라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식당 주방에 앉아 국밥을 먹는 고성희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박진석이 누리던 화려한 날들은 이제 악몽으로 변했고 고성희가 견뎌온 밑바닥 인생은 박진석을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박성재는 CJ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새로운 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고 지은호는 이 지역의 병실을 찾아가 비로소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긴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박진석의 죄를 밝히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대가로 경찰서로 향하는 차에 올라타는 장면은 아직 이들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는데요. 고성희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평창동 저택을 보며 진석 씨, 우리 지옥에서 다시 만나라는 마지막 멘트 내뱉었더라고요.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